고요한 아침, 햇살이 서리의 좁은 오피스텔 창문을 비추고 있었다. 서리는 29세의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화면 속에서 고독한 노인의 삶을 쫓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날카로웠고 감정을 담아내는 방식은 언제나 담담했다. 고립된 삶, 외로운 죽음. 이게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녀는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는 나지막이 고개를 끄덕였다. 만족스러운 무표정이었다. 서리는 늘 자신을 타인의 비극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관찰자로 두었다. 감정은 사치였다. 그녀는 슬픔을 다룰 줄 알았지만 느끼는 법은 잊은 지 오래였다. 그날 아침 사무실 전화 벨이 울렸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낯선 병원 관계자였다. 서리 씨 되십니까? 정인님, 보호자세요. 단어들이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침묵을 깨뜨렸다.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다.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현실감이 없었다. 어머니는 늘 건강하셨다. 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웃으셨다. 서리는 마지막 통화를 떠올리려 했지만 기억나지 않았다. 아마도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할게 였을 것이다. 장례식장은 한산했다. 아버지 민주는 61세에 은퇴한 역사 교수였다. 그는 영정 사진 앞에서 꼿꼿이 서 있었다.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슬픔이라기보다는 해묵은 책임감 같은 것이었다. 서리는 아버지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항상 그랬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수십 년 동안 쌓인 두꺼운 유리벽을 사이에 둔 것처럼. 아버지는 괜찮으세요? 서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주는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작게 대답했다. 괜찮다니? 이 나이에 괜찮은 게 어디 있니? 그의 목소리에는 메마른 나무 껍질 같은 거칠음이 있었다. 서리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물러섰다. 그녀는 늘 어머니가 아버지의 차가움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궁금했다. 어머니는 늘 웃었다. 그 웃음은 깊었지만 서리는 한 번도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다. 장례가 끝난 후 서리는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방은 어머니 그 자체였다. 깨끗하고 정갈했지만 온갖 실타래와 바느질 도구, 반쯤 완성된 수공예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는 평생 전통 자수와 작은 공예품을 만들었다. 서리는 늘 그 일에 대해 시큰둥했다. 엄마, 그런 작은 것들 말고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해야죠. 어머니는 그때마다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다. 세상에 작은 일은 없단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마음이 가장 큰 거란다. 서리는 그때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서리는 책상 서랍에서 어머니의 오래된 스마트폰을 발견했다.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다. 충전기를 찾아 코드를 꽂았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잠금 화면에 어머니의 마지막 셀카가 떴다. 꽃밭 앞에서 찍은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잡힌 행복한 모습이었다. 서리의 가슴이 찌릿했다. 메시지 앱을 열었을 때 서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발신함이 아니라 임시 보관함 드라프트 폴더에 수많은 메시지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각 메시지는 꽤 길었고 특정한 사람들에게 보내려다만 듯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낯선 번호 A에게 보내려던 것이었다. 정인예 임시 보관함 1. 미안해요. 이 말은 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당신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대로 침묵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당신이 나에게 맡긴 떡갈나무 상자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요. 서리가 절대 열어보지 못하게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으니 안심하세요. 당신의 삶을 지키는 것이 내 삶의 마지막 이유였어요. 부디 용서하세요. 떡갈나무 상자. 서리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어렸을 때 어머니 방 구석에서 그 상자를 본 적이 있었다. 어둡고 무거워 보이는 작은 상자였다. 어머니는 그때 절대 만지지 마라. 아주 오래된 비밀이 많은 상자란다. 라고 했었다. 그 상자가 어머니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서리의 심장이 뛰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수신인 없음으로 저장되어 있었다. 정긴정 이내에 임시 보관함 아이 서리에게 너는 항상 네가 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너의 다큐멘터리처럼. 하지만 엄마는 네가 카메라 밖의 작은 삶들을 놓치고 있다는 게 늘 안타까웠단다. 사랑은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있는 거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건 엄마 손가락 사이의 작은 움직임들 속에 모두 담겨 있었어. 네가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지만 네가 짊어질 고통은 원치 않아. 그냥 이대로 조용히 잊혀지게 해다오. 서리는 눈을 감았다. 작은 움직임들. 어머니가 늘 식탁에 올려두시던 작은 꽃 한 송이, 서리의 옷깃이 풀렸을 때 재빨리 다가와 고쳐주시던 그 손길. 그것들이 서리에게는 너무 일상적이어서 사랑의 증명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방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어머니의 손길로 정돈되어 있었다. 이 방이야말로 어머니가 서리에게 남긴 가장 진실된 다큐멘터리였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영화 감독으로서의 본능을 느꼈다. 이 미완의 메시지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알려야 할 어머니의 가장 깊은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임시 보관함 속의 메시지들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다. 그녀가 모르던 어머니의 모습, 알 수 없었던 어머니의 삶이 조각조각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삶을 완성하기로 결심했다.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그 과정이 어머니를 이해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서리는 다음 날 어머니의 옷장 가장 구석에서 떡갈나무 상자를 찾아냈다. 작고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났다. 그녀는 상자를 손에 들었다. 묵직했다. 어머니는 이 상자를 왜 그렇게 숨기고 싶어 하셨을까? 두려움과 호기심이 동시에 밀려왔다. 서리는 상자의 잠금쇠를 만지작거렸다. 잠금쇠는 낡았지만 튼튼했다. 상자는 지금 당장 열릴 것 같지 않았다. 그녀는 상자를 품에 안고 화면 속에 어머니에게 속삭였다. 엄마, 제가 엄마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드릴게요. 그것은 서리가 무의식적으로 어머니에게 건넨 첫 약속이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곧 그녀의 삶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퍼즐의 첫 조각이었다. 서리는 임시 보관함 속 메시지들을 꼼꼼하게 분류했다. 총 17개의 메시지, 그중 5개는 구체적인 수신자의 번호나 이름을 포함하고 있었다. 서리는 어머니의 노트북에서 과거 메모들을 뒤져 메시지 속 인물들의 실마리를 찾아냈다. 첫 번째로 추적해야 할 인물은 낯선 번호 A의 주인인 김 여사였다. 어머니의 메모에 따르면 김 여사는 용순의 세탁소, 옆 명품 수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서리는 즉시 카메라를 들고 나섰다. 다큐멘터리 제작자의 습관은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삶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포착하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손이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다. 그녀 자신의 어머니를 파헤치는 일이었다. 명품 수선집은 오래된 상가 건물 1층에 있었다. 60대 초반의 김 여사는 작고 마른 체구였지만 손놀림은 섬세하고 빨랐다. 서리는 김 여사에게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이름을 꺼냈다. 혹시 정인 씨 아세요? 제 어머니신데요.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김 여사는 들고 있던 바늘을 멈추고 서리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금세 눈물이 고였다. 아이고, 정인 언니가 벌써 가셨어. 말도 안 돼. 김 여사는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서리는 당황했다.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조차 보지 못했던 진정한 슬픔이었다. 진정이 된 후 김 여사는 서리를 작은 쪽방으로 안내했다. 그녀는 숨겨왔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 놓았다. 정인 언니는 나를 살렸어. 정말이야. 몇 년 전에 내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이 가게마저 넘어가게 될 위기였지. 그때 내가 너무 괴로워서 언니한테 하소연했더니 언니가 다음날 아무 말 없이 내 통장에 돈을 넣어줬어. 서리는 미간을 찌푸렸다. 돈이요? 얼마나요? 적지 않은 돈이었어. 언니가 평생 모았다는 적금. 나중에 알고 보니 언니가 그걸 깨서 나한테 준 거더라고. 자기는 괜찮다고. 기술이 있으니 다시 벌면 된다면서. 그 돈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길바닥에 나앉았을 거야. 김 여사는 눈물을 닦으며 서리에게 임시 보관한 메시지에 대해 물었다. 서리는 첫 번째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당신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대로 침묵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김 여사는 메시지를 읽더니 고개를 저었다. 빚? 언니가 나한테 빚을 진 게 아니라 내가 언니에게 빚을 졌지. 언니는 늘 그렇게 말했어. 이건 옛날에 내가 너에게서 빌린 마음의 빚을 갚는 거라고. 언니는 자기가 남을 도와준 것에 대해 늘 스스로에게 빚을 졌다고 표현했어.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아서. 서리는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는 늘 작은 수공예품을 팔아 근근히 생활했다. 그 돈은 어머니의 유일한 개인적인 돈이었을 텐데. 서리는 자신이 그동안 어머니의 수입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깨달았다. 어머니가 모은 돈은 작은 돈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는 거대한 희망이었던 것이다. 어머니의 경제적 희생은 서리가 알지 못했던 첫 번째 비밀이었다. 서리는 다음 인물인 찬우를 만났다. 찬우는 서리의 전 남자친구였다. 30세의 젊은 의사. 그들의 관계는 서리가 일에만 몰두하면서 자연스레 멀어졌었다. 서리는 찬우가 어머니의 임시 보관함에 남아있는 세 번째 메시지의 수신자라는 것을 알고 놀랐다. 서리는 찬우의 병원 앞에서 그를 기다렸다. 찬우는 피곤해 보였지만 서리를 보자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인 눈빛을 보였다. 서리야, 오랜만이야. 이 일로 연락할 줄은 몰랐는데. 엄마가 너한테 보냈던 메시지가 있더라. 미완성된 채로. 서리는 찬우에게 임시 보관한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정인의 임시 보관함. 찬우야, 서리가 너를 사랑하는 건 진심이란다. 하지만 서리는 아직 너무 어설퍼. 특히 감정적으로. 그 아이는 아버지를 닮아서 표현하지 못하는 침묵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버릇이 있어. 너는 따뜻한 사람이니 서리의 차가움 뒤에 숨겨진 그 아이의 외로움을 봐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안하다. 네가 떠난 건 서리가 아니라 아마 이 못난 엄마의 그림자 때문일 거야. 찬우는 메시지를 읽고는 한숨을 쉬었다. 이모님은 저를 자주 찾아오셨어요. 서리 몰래. 서리가 이모님께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알고 저한테 서리 얘기를 많이 하셨죠. 엄마가 왜 너한테? 서리는 혼란스러웠다. 이모님은 저를 통해 서리의 안부를 확인하고 싶어 하셨어요. 서리 씨가 너무 일에만 빠져서 혹시 외롭지는 않을까 걱정하셨죠. 그리고 이모님은 항상 저한테 서리에게는 완벽함보다는 너그러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서리 씨 아버님처럼 완벽주의자 곁에서는 서리가 숨막혀 한다고요. 찬우의 말이 서리의 가슴을 찔렀다. 어머니는 딸의 연애색까지 깊숙이 관여하고 서리가 스스로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
찬우를 통해 간접적으로 살피고 있었다. 설이는 어머니가 자신의 삶의 모든 틈새에 존재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어머니의 세상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딸의 공간을 존중하는 헌신적인 사랑이었던 것이다. 저녁이 되자 설이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서재에 계셨다. 설이는 떡갈나무 상자를 다시 꺼내들었다. 상자의 낡은 나무결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상자를 보관하라는 어머니의 당부, 그리고 메시지 속 빛과 침묵이라는 단어들이 끊임없이 설이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 상자 안에 어머니가 평생 감추고 싶어 했던 진실이 담겨 있을 것이다. 설이는 상자를 열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하지만 상자는 워낙 오래되고 견고하여 무턱대고 뜯어낼 수가 없었다. 설이는 상자를 탁자 위에 올려두고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는 서재 문틈으로 보이는 모습에서도 여전히 그림자처럼 차가웠다. 설이는 문득 생각했다. 어머니는 이 상자를 지키기 위해 아버지와 어떤 비밀을 공유하셨을까? 그녀는 상자를 열기 전에 먼저 이 집안의 침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근원을 파헤쳐야 한다고 느꼈다. 떡갈나무 상자, 그리고 아버지. 이 두 가지는 어머니의 삶을 꿰뚫는 가장 굵은 두 개의 실타래였다. 설이는 긴 밤을 꼬박 새우며 임시 보관함 속에 나머지 메시지들을 분석했다. 어머니가 남긴 작은 단서들이 그녀를 더 깊은 미로, 속으로 인도하고 있었다. 설이는 임시 보관함 속에서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 하나를 발견했다. 수신자는 아버지 민준의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메시지 역시 전송되지 않은 미완의 상태였다. 정긴 정인의 임시 보관함 덩사 민준. 여보, 당신의 차가운 눈빛이 나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알지요. 하지만 괜찮아요. 나는 당신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요. 20년 전 그 겨울밤, 당신이 저지른 실수를 내가 덮어주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각자의 감옥에 갇혔지만 설이 많은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게 해야 했어요.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다만 내 마지막 순간에 당신이 조금만 덜 고통스럽기를 바랄 뿐이에요. 설이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20년 전 그 겨울밤, 실수, 감옥, 그리고 비밀. 이 메시지는 단순히 어머니의 사랑을 넘어 아버지 민준의 차가움 뒤에 숨겨진 거대한 비극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어왔다. 아버지의 냉랭함은 성격 때문이 아니라 어떤 사건 때문이었던 것이다. 설이는 곧장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다. 민주는 늘 앉아있던 낡은 가죽 의자에 앉아 고서적에 파묻혀 있었다. 설이는 떡갈나무 상자를 들고 아버지 앞에 섰다. 아버지, 이거 뭔지 아시죠? 민주는 상자를 보더니 아주 희미하게 떨리는 눈빛을 보였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상자의 낡은 표면을 쓰다듬었다. 마치 아주 오래된 상처를 만지는 것처럼. 정인이가 이걸 아직도 갖고 있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모래처럼 까끌거렸다. 이게 뭔데요? 어머니는 이걸 지키기 위해 평생 침묵하셨어요. 20년 전 겨울밤의 실수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설이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돌려 말할 여유가 없었다.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수십 년의 고통을 모두 담아낸 듯 일그러졌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설이는 아버지의 눈에서 처음으로 공포를 읽었다. 이 고통은 슬픔보다 더 깊은 자기 파괴적인 공포였다. 이 상자 안에 내 삶을 끝장낼 수 있는 것이 들어있다.
민주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내 어머니는 나를 지키려고, 너를 지키려고 이걸 숨겼단다. 제발 그냥 잊어라. 이게 네 어머니의 마지막 바람이야? 서리는 아버지의 진실된 고통에 흔들렸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잊으라고요? 어머니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이 비밀을 지켰는데 저는 잊으라는 말씀만 들을 수 없어요. 저는 제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고 싶어요. 감독으로서가 아니라 딸로서요. 그 순간 서리는 어머니의 임시 보관함 속 또 다른 단서를 떠올렸다. 메시지들 중 하나는 어머니가 자주 찾던 작은 사진관 주인에게 보내려던 것이었다. 정긴 정인의 임시 보관함 우오 박 사장님, 사장님, 혹시 20년 전에 제가 맡겼던 필름들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가요? 특히 그 겨울, 눈이 많이 내리던 날 찍었던 사진들, 혹시라도 서리가 찾아가면 절대 보여주지 마세요. 그건 그녀의 기억에 남겨두고 싶지 않은 너무나 슬픈 진실입니다. 사진관. 20년 전 겨울, 눈. 서리는 즉시 아버지의 집을 나와 사진관으로 향했다. 빅그림 사진관은 간판조차 낡아 알아보기 힘든 작은 가게였다. 박 사장은 어머니의 이름을 듣자마자 눈빛이 변했다. 정인 씨? 아, 그분이 돌아가셨구나. 참 고운 분이셨는데. 서리는 간절하게 20년 전의 필름을 요청했다. 박 사장은 망설였다. 정인 씨가 절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었어. 특히 따님에게는. 서리는 울먹이며 말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비밀 속에서 사셨어요. 그 비밀이 이젠 저희 아버지를 파괴하고 있어요. 저는 그 실타래를 풀어야만 해요. 부탁드립니다. 박 사장은 결국 서리의 간절함에 못 이겨 먼지 쌓인 필름 보관함에서 아주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흑백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20년 전의 아버지 민준이 보였다.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만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눈 덮인 거리에서 경찰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에는 구급차 뒤에서 털썩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있는 어머니 정인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어머니가 애지중지하던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남동생의 낡은 학생증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그 순간 서리의 머릿속에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20년 전 겨울밤, 아버지의 실수, 어머니가 덮은 비밀,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냈다. 그리고 그 사고로 어머니의 남동생, 즉 서리의 외삼촌이 사망했다. 서리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어머니가 평생 숨겨온 진실의 무게는 그녀가 상상했던 단순한 부부 문제나 경제적 희생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것은 용서와 희생, 그리고 파멸의 경계에 놓인 거대한 도덕적 딜레마였다. 어머니는 자신의 남편이 자신의 친동생을 죽인 가해자라는 사실을 평생 감추고 그 남편과 함께 살았다. 서리는 사진관을 나섰다. 온 세상이 회색빛으로 변한 것 같았다. 그녀는 그날 밤 자신의 다큐멘터리 스튜디오로 돌아갔다. 그녀는 어머니의 임시 보관한 메시지들과 떡갈나무 상자, 그리고 방금 얻은 사진들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서리는 이제 알았다. 그녀가 만들려던 다큐멘터리는 어머니의 작은 삶에 대한 영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위대한 침묵에 대한 영화가 될 것이다. 어머니는 단순히 비밀을 지킨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두 영혼 남편과 딸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를 지옥에 가두었던 것이다. 서리는 노트북을 켜고 새 다큐멘터리 프로젝트의 제목을 바꿨다. 정인의 생애에서 침묵의 계약, The Silent Pact 그룹.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아버지의 진실을, 떡갈나무 상자의 비밀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완성해야만 어머니의 영혼이 비로소 안식할 수 있을 것이다. 설이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아버지와의 정면 대결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그날 밤 집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설이는 아버지 민준에게 20년 전의 흑백 사진들을 내밀었다. 민준은 사진을 보자마자 의자에서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설이의 손을 통해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고통이었다. 어머니가 이걸 저에게 보여주지 말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알았어요. 이 사진들이 외삼촌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요. 설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떨림 대신 억눌린 분노가 서려 있었다. 민주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는 설이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사진 속 눈 덮인 거리에 멈춰 있었다. 정인이가 정말로 내게 아무 말도 안 했니? 그의 목소리는 20년 동안 썩어 문드러진 나뭇가지처럼 부러졌다. 네,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 대신 당신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침묵 속에서 사셨어요. 자신의 남편이 동생을 죽였다는 사실을 숨긴 채.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어요? 어떻게 두 분 다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설이는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날 밤은 실수였단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앞이 보이지 않았어. 순간적인 판단 착오였지. 하지만 내가 널 지켜봤지. 정인이는 자신의 동생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기로 선택했어. 용서요? 그건 용서가 아니라 희생이에요. 어머니의 인생 전체를 담보로 잡은 침묵의 계약. 설이는 반박했다. 어머니는 왜 저에게까지 숨기셨죠? 아버지가 가해자라는 사실을 알면 제가 당신을 미워할까봐? 민주는 힘없이 말했다. 네, 어머니는 내가 감옥에 가는 것보다 네가 평생 아버지를 살인자 혹은 가해자로 기억하며 살까봐 두려워했어. 너의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지켜주고 싶어 했단다. 그래서 그날 경찰 조사 때도 정인이는 사고 현장에 없었다고, 그냥 지나가다 발견했다고 증언했어. 모든 죄를 나 혼자 짊어지게 해달라고 부탁했지. 하지만 정인이는 내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 너마저 상처 입을까봐 결국 비밀을 선택했단다. 설이는 그들의 대화 속에서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동시에 얼마나 파괴적이었는지 깨달았다. 어머니의 사랑은 완벽했지만 너무 무거워서 설이를 숨막히게 했다. 설이는 20년 동안 완벽한 가정이라는 허상 속에서 살았던 것이다. 그래서 이 떡갈나무 상자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외삼촌의 유품인가요? 아니면 당신이 쓰신 유서 같은 건가요? 설이는 상자를 탁자 위로 밀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려고 했다. 하지만 낡은 잠금쇠는 여전히 열리지 않았다. 열쇠는 정인이가 갖고 있었어. 항상 목에 걸고 다녔지. 내가 감히 열어볼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 설이는 어머니의 유품을 뒤졌지만 열쇠는 없었다. 문득 어머니가 늘 손으로 직접 만드시던 한지 공예가 떠올랐다. 설이는 어머니의 수공예품 보관함 속에서 평범해 보이는 작은 한지 인형 하나를 찾아냈다. 그 인형의 속을 조심스럽게 갈라보니 아주 작은 은색 열쇠가 나왔다. 어머니가 비밀을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겨두셨던 것이다. 열쇠를 상자에 넣고 돌리자 낡은 잠금쇠가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다. 설이와 민주는 숨을 죽이고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다. 상자 안에는 재물이나 유품 대신 낡고 바래진 한 권의 노트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노트 위에 아주 오래된 결혼 반지 한 쌍이 놓여 있었다. 민주는 노트를 집어들었고
서리는 반지를 집어들었다. 반지는 닳고 닳아 광택을 잃었지만 민준의 반지는 안쪽에 무언가 새겨져 있었다. KS19-95 서리는 그것이 어머니의 이름 박경선과 아버지의 이름 민준, 그리고 결혼 연도 1995의 약자일 거라고 짐작했다. 민준은 노트를 펼쳤다. 그것은 어머니의 필체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필체였다. 그것은 민준이 20년 전 사고 직후부터 써내려간 일기장이자 고해성사 노트였다. 노트의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99년 12월 14일 폭설, 정인이 동생 성우가 죽었다. 내 손으로 나는 살인자다. 정인이는 나를 용서했지만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 정인이는 내가 이 사실을 영원히 침묵해 주기를 바란다. 서리를 위해서. 하지만 이 고통을 어디에 풀어야 할까? 나는 매일 밤 정인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성우의 얼굴을 본다. 정인이의 사랑은 나를 살리는 동시에 매일 밤 나를 죽인다. 민주는 노트를 읽으며 흐느꼈다. 그동안 그의 차가움과 침묵이 사실은 죄책감과 자기 혐오의 두꺼운 갑옷이었음을 서리는 깨달았다. 어머니는 남편의 고통을 알았기에 이 노트를 상자에 넣어 또 아버지에게서 분리해 놓았을 것이다. 아버지가 노트에 계속 갇혀 살지 않기를 바라면서 서리는 노트와 반지를 들고 방을 나섰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20년의 침묵이 만들어낸 가족의 상처는 너무 깊어서 말로 치유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서리는 이제 어머니의 사랑의 깊이를 이해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그를 가해자로 만든 진실을 외면하는 대신 그의 고통과 죄책감을 홀로 감당하는 방식을 선택했던 것이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동시에 아버지를 영원한 감옥에 가두는 형벌이기도 했다. 서리는 자신이 만들어야 할 다큐멘터리의 방향을 다시 한번 수정해야 함을 느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희생의 기록이 아니다. 사랑과 죄책감이 어떻게 한 가족을 붕괴시키고 또 지탱하는지에 대한 처절한 심리극이었다. 그녀는 이 노트를 읽고 아버지의 깊은 내면을 이해해야만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풀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의 고통스러운 탐색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서리는 아버지 민준의 노트를 들고 어머니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침대 위에 앉아 노트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다. 민준의 글씨는 처음에는 단정했지만 20년의 세월을 거치며 점점 떨리고 흐트러졌다. 그 글씨체에는 죄책감과 자기 파괴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민준의 노트 발췌 2001년 5월 3일 정긴이의 동생 성우의 기일이다. 정인이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처럼 웃으며 내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였다. 그녀의 침묵은 내게 가장 무거운 족쇄다. 차라리 나를 원망하고 소리 질러 주었으면 좋겠다. 정인이는 내게 당신은 성우의 죽음을 세상에 알릴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게 자유를 주지 않았다. 아니, 그녀는 내게 살아갈 의무를 주었다. 나는 매일 밤 성우의 그림자를 밟고 산다. 2007년 8월 12일 서리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정인이는 뛸 듯이 기뻐했지만 나는 그 아이의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었다. 내가 망가뜨린 가정 위에 서리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짓눌렀다. 서리가 정인이를 닮아 해맑게 웃을 때마다 나는 내 존재 자체가 서리의 삶에 드리운 그림자가 될까 두려웠다. 그래서 나는 서재에 숨었다. 나는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다. 노트 속의 민주는 서리가 알던 냉담하고 무뚝뚝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죄의 무게에 짓눌려 고통받는 나약한 인간이었다. 그의 고독한 삶은 어머니 정인이 짊어졌던 침묵의 무게와
정확히 평행을 이루고 있었다. 어머니는 남편의 죄를 덮어주었지만 그 대가로 남편을 영원한 정신적 감옥에 가두었다. 서리는 노트를 덮고 눈을 감았다. 그녀의 분노는 이제 동정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 어머니는 왜 이토록 자신을 파괴하는 선택을 했을까? 단순히 사랑 때문이었을까? 서리는 며칠 동안 아버지와 말을 섞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전과 달랐다. 민주는 여전히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지만 서리는 그가 책을 넘길 때마다 미세하게 손을 떨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의 턱 근육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걸음걸이는 예전보다 훨씬 느렸다. 서리는 다큐멘터리 제작자의 관찰력으로 아버지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서리가 거실에서 노트를 다시 읽고 있을 때 민준이 물 한 잔을 가지러 나왔다. 그의 손이 컵을 잡는 순간 갑자기 심하게 떨렸다. 물이 반쯤 쏟아졌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서리가 걱정스럽게 다가갔다. 민주는 재빨리 쏟아진 물을 닦아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다. 늙어서 그렇지 신경 쓰지 마라.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감추기 위해 다시금 차가운 방어벽을 세웠다. 서리는 그때 문득 어머니의 임시 보관한 메시지 중 하나가 떠올랐다. 메시지의 수신자는 개인 주치의 박사님으로 저장되어 있었다. 정인 정인의 임시 보관함 멤룩 박사님, 민준 씨의 상태가 어떤가요? 지난번 약을 바꾸신 후로 떨림이 더 심해진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이는 아직 서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학자로서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저는 괜찮으니 제 재산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이에게 가장 좋은 치료를 해주세요. 서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모든 것은 비밀리에 부탁드립니다. 서리의 손에서 노트가 떨어졌다. 아버지의 떨림, 뻣뻣해진 근육, 그리고 주치의에게 보낸 어머니의 메시지. 모든 것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서리는 즉시 스마트폰으로 검색했다. 떨림, 뻣뻣함, 노년.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파킨슨병, 파킨슨스 디시즈. 그녀는 곧바로 어머니가 언급한 주치의에게 연락을 취했다. 박사님은 서리가 민준 교수의 딸임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민준 교수님은 이미 10년 전부터 파킨슨병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정희 씨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고 교수님의 명예 때문에 철저히 비밀로 했습니다. 정희 씨는 교수님 몰래 자신의 비상금과 귀한 공예품들을 팔아 치료비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마저도 교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릴까봐 자신을 위한 보험금이라고 둘러대셨지요. 서리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의 침묵과 희생은 단순한 과거의 비밀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어머니는 현재 진행형으로 남편을 구원하고 있었다. 민준의 차가움은 단순한 죄책감뿐 아니라 병으로 인한 무력감과 절망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그 병까지도 혼자 짊어지기로 선택했다. 서리는 자신이 어머니를 이해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다. 어머니의 삶은 객관적인 카메라로 담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한한 연민 그 자체였다. 그녀는 어머니가 남편의 살인죄를 용서했을 뿐 아니라 그의 질병과 고통까지도 기꺼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서재로 다시 들어갔다. 민주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일담한 책과 펜이 놓여 있었다. 서리는 떨리는 아버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20년 동안 그녀는 이 손이 어머니의 동생을 죽인 가해자의 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손에 느껴지는 것은 병마와 죄책감에 시달려온 고통받는 남편의 손이었다.
서리는 아버지의 곁에 앉아 조용히 민준의 노트를 다시 펼쳤다. 노트의 가장 뒷부분, 민준이 최근에 쓴 듯한 페이지에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나는 곧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정인이는 내가 서리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이 짐을 정인이가 짊어지게 할 수 없다. 마지막 남은 존엄은 내가 지켜야 한다. 서리는 민준이 자신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을 느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민준에게 남은 삶의 끈은 어머니가 지켜주었던 비밀이었다. 이제 그 비밀이 밝혀졌으니 민준에게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남아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서리는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 즉 아직 풀지 못한 가장 중요한 비밀을 찾아야만 했다. 그것만이 아버지를 구원하고 어머니의 위대한 침묵을 완성하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녀의 탐색은 이제 어머니의 비밀에서 아버지를 구하는 임무로 바뀌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이 자리가 단순히 딸의 자리가 아니라 어머니의 대리인으로서의 자리임을 직감했다. 서리는 아버지 민준이 잠든 모습을 뒤로하고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긴 스마트폰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임시 보관함의 가장 아래 유일하게 암호로 잠겨있는 메시지가 있었다. 그것은 서리가 꼭 풀어야 할 마지막 수수께끼였다. 서리는 암호를 풀기 위해 갖가지 시도를 했다. 어머니의 생일, 결혼기념일, 서리의 생일, 심지어 외삼촌의 기일까지 모두 실패였다. 어머니는 이 마지막 메시지를 정말 아무에게도 알려주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 서리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아버지 민준에게 다가가기로 했다. 더 이상 침묵은 그녀의 방식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희생이 그녀에게 남긴 것은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마주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교훈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리는 직접 끓인 미역국을 아버지의 서재로 가져갔다. 어머니가 늘 성우의 기일에 끓이던 바로 그 미역국이었다. 아버지, 아침 식사하세요. 민주는 국그릇을 보더니 눈을 피했다. 나는 입맛이 없다. 가져가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이거 외삼촌이 좋아하시던 거잖아요. 서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주는 얼굴이 굳어졌다. 내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이제 더 이상 내게 죄책감을 주지 않아도 된다. 나는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다. 제가 죄책감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해요. 파킨슨병 진단받으신 것도 알아요. 어머니가 10년 동안 비밀로 치료비 대주신 것도요. 서리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주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서리가 자신의 가장 깊은 수치심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무너져 내렸다. 정인이가 결국 너한테 다 이야기했구나. 아니요, 어머니는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제가 알아냈어요. 어머니는 당신을 지키고 싶어 하셨어요. 당신이 죄책감에 무너지는 것보다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를 바라셨어요. 서리는 떡갈나무 상자에 담긴 민준의 노트를 꺼내 보였다. 아버지, 어머니는 당신이 이 노트에 계속 갇혀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고통은 끝났어야 했어요. 민주는 노트를 거부하며 소리쳤다. 아니다, 끝낼 수 없어. 내가 성우를 죽였어. 나는 살 자격이 없다. 네 어머니의 침묵이 내게는 유일한 속죄의 방법이었단 말이다. 그런데 네가 이 모든 것을 들쑤셔서 정긴이의 마지막 희생마저 무효로 만들고 있잖아. 민주는 이성을 잃고 테이블 위를 휩쓸었다. 미역국 그릇이 바닥에 엎질러졌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서리가 임시 보관한 메시지들을 기록해 두었던 어머니의 낡은 스마트폰이 벽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났다. 서리는 얼어붙었다. 스마트폰은 완전히 망가졌다.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를 포함한 모든 임시 보관함 기록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안 돼.
서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조각난 액정을 움켜쥐었다. 민주는 그제야 자신의 행동을 깨닫고 몸을 떨었다. 서리야, 미안하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이건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서리는 울부짖었다. 그녀는 어머니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아버지의 분노 때문에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모든 진실을 밝히려는 그녀의 열정이 결국 어머니의 가장 소중한 유언을 파괴해버린 것이다. 서리는 절망 속에서 문득 어머니의 임시 보관한 메시지 중 수신인 없음으로 저장된 또 다른 짧은 단서를 기억해냈다. 정인의 임시 보관함 덕목지일 수신인 없음. 혹시라도 서리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혼란스러워한다면 그 아이에게 아버지의 생일을 알려주세요. 그 숫자에 모든 답이 있을 겁니다. 서리는 눈을 번쩍 떴다. 아버지의 생일, 암호. 어머니는 서리가 모든 비밀을 알게 된 후 이 마지막 메시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힌트를 숨겨두셨던 것이다. 서리는 부서진 스마트폰 대신 자신의 노트북에 남아있는 백업 파일에서 암호 잠금 메시지를 다시 불러왔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생일을 입력했다. 예, 1964년 11월 5일, 1105. 딸깍, 암호가 풀렸다. 마지막 메시지는 길지 않았다. 그것은 어머니 정인이 자신의 동생 성우에게 보내려 했던 미완의 메시지였다. 정인의의 임시 보관함 8. 성우에게. 성우야, 누나가 너무 보고 싶구나. 너를 잃은 고통은 평생 갈 거야. 하지만 나는 당신의 형부와 서리를 위해 살아야 했어. 너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누나는 너의 목까지 용서하는 삶을 살았단다. 이젠 누나가 너에게 간다. 네가 있는 곳에서는 더 이상 비밀도 고통도 없겠지. 부디 그를 용서하지 마라. 다만 너의 누나를 용서해다오. 내가 너무 외로웠단다. 서리는 메시지를 읽고 숨을 멈춰었다. 어머니의 위대한 침묵은 남편에 대한 용서와 딸에 대한 헌신으로 포장되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동생에게 용서받고 싶은 깊은 외로움이 깔려 있었다. 어머니는 남편을 지키기 위해 동생의 죽음을 외면한 스스로를 가장 용서하지 못했던 것이다. 서리는 마침내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를 이해했다. 그것은 서리에게 남긴 유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 자신이 자신에게 내린 심판이자 동생에게 보내는 마지막 고해성사였다. 그날 밤 서재에서 미역국 냄새와 함께 슬픔의 통곡 소리가 섞여 울려 퍼졌다. 민주는 자신의 침묵이 아내에게 얼마나 잔인한 외로움이었는지 깨닫고 오열했고, 서리는 어머니의 복잡하고 고독했던 사랑의 무게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조각을 찾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그녀에게 가장 깊은 상실감을 안겨주었다. 어머니는 결국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외롭게 떠난 것이다.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를 확인한 후 서리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 대신 차분하고 깊은 공허함이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어머니의 고독을 이해했고 그 고독이 곧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음을 인정했다. 어머니는 남편의 죄와 질병 그리고 동생에 대한 미안함까지 모두 짊어지고 스스로를 고립시켰던 것이다. 서리는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려는 욕심을 완전히 버렸다. 그녀의 목표는 더 이상 진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뜻대로 남은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 되었다. 그녀는 아버지 민준을 홀로 두지 않기로 결심했다. 민준은 스마트폰을 부순 충격과 아내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고 있던 외로움을 깨달은 죄책감 때문에 깊은 침묵에 빠져 있었다. 그는 식사를 거부했고 서재에 틀어박혀 노트를 다시 읽지도 않았다. 그는 스스로를 벌하고 있었다. 서리는 강제로 아버지의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가 원하는 건 아버지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삶이었어요. 나에게 삶은 사치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화나 있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비어 있었다. 서리는 민준의 앞에 앉아 어머니가 남긴 또 다른 물건을 꺼냈다. 그것은 떡갈나무 상자에 담겨 있던 낡은 결혼 반지였다. 서리는 반지를 민준의 떨리는 손에 쥐어주었다. 어머니는 이 반지를 상자 안에 넣어두셨어요. 아버지를 용서했지만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당신을 대신해서 어머니가 이 반지를 당신의 감옥에서 꺼내준 거예요. 이제는 당신이 이걸 낄 때예요. 민주는 반지를 내려다보았다. 반지는 20년 동안 그가 껴보지 못한 것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집어들었지만 파킨슨병의 증상 때문에 손가락에 끼울 수 없었다. 그의 좌절감은 극에 달했다. 서리는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고 스스로 반지를 아버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반지가 손가락에 들어가는 순간 민주는 서리의 손을 꽉 잡았다. 서리야, 네가 정인이다. 그는 눈물을 쏟아냈다. 그 눈물은 참회와 동시에 서리에게서 어머니의 온기를 느낀 안도감이었다. 서리는 그 순간 자신이 어머니의 사랑을 물려받았음을 깨달았다. 어머니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다면 서리는 이제 대화와 행동을 통해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차례였다. 서리는 다음 날부터 아버지의 주치의를 찾아가 치료 계획을 논의하고 집안일을 도맡았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했고 함께 어머니의 방을 정리했다. 그 과정에서 서리는 어머니가 남긴 또 하나의 작은 물건을 발견했다. 그것은 어머니가 생전에 늘 손으로 만들던 수공예품 중 하나였다. 어머니는 자투리청과 실로 작고 엉성하지만 따뜻한 느낌의 목화꽃 인형을 만드셨다. 서리는 그 목화꽃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어머니는 이 꽃들을 만들 때마다 늘 서리를 생각했을 것이다. 목화꽃은 어머니의 사랑을 의미했다. 그때 서리는 임시보관함의 마지막 메시지, 다음 줄에 아주 짧은 한 문구가 더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머니가 성우에게 보내려던 고해성사 메시지, 바로 뒤에 암호가 해제된 후 나타난 문구였다. 정긴 정인의 마지막 문구. 서리야, 내 행복은 새로운 시작이란다. 새로운 시작. 서리는 목화꽃 인형을 손에 쥐었다. 어머니는 죄책감에 갇혀 절망에 빠진 딸이 아닌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셨다. 어머니의 희생은 슬픔의 종말이 아니라 서리와 민준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이었던 것이다. 서리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우리 이 집을 떠나요. 어머니의 비밀이 묻혀있는 이 집에서 우리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요. 어머니는 저희가 행복하기를 바라셨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집에서 벗어나야만 죄책감이라는 그림자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알았다. 서리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2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침묵의 문이 비로소 열리는 순간이었다. 이별의 순간 서리는 어머니의 낡은 방에 홀로 서서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표정은 평화로웠다. 그녀는 어머니가 남긴 목화꽃 인형을 품에 안았다. 이 꽃은 이제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고독한 침묵 끝에 피어난 가장 순수한 사랑의 증표였다. 서리와 민주는 어머니의 비밀이 봉인되었던 낡은 집을 떠나 도시 외곽의 아담하고 조용한 주택으로 이사했다. 새 집은 밝고 햇살이 잘 들었으며 떡갈나무 상자도 무거운 침묵도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었다. 이 공간은 두 사람이 새롭게 관계를 맺고 치유를 시작하는 중립지대였다. 서리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완전히 중단했다. 대신 그녀의 삶은 아버지 민준의 간병과 일상적인 돌봄으로 채워졌다.
그녀는 아버지의 떨리는 손으로 식사를 돕고 약을 챙기고 느린 걸음으로 함께 산책했다. 이 모든 행동은 20년 전 어머니가 행했던 사랑을 표현하는 작은 움직임 그 자체였다. 서리는 이제 그 작은 행동들의 무게와 가치를 이해했다. 어머니의 죽음과 비밀의 폭로는 민준에게 물리적 고통보다 더 큰 심리적 치유를 가져왔다.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갑옷이 벗겨지자 그는 비로소 딸에게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서리야, 내 어머니는 나를 정말로 용서했을까? 어느 날 민준이 서리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연약함만이 남아 있었다. 서리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머니는 당신을 지키는 방식이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사랑의 형태라고 믿었어요. 이제 아버지가 스스로를 용서할 차례예요. 서리는 어머니의 임시 보관함에 있던 다른 메시지들을 떠올렸다. 특히 낯선 번호 A, 즉 김 여사, 명품, 수선집 사장님에게 진 빚에 대한 언급. 어머니는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빚으로 여겼다. 서리는 어머니의 마지막 유지를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서리는 김 여사를 다시 찾아갔다.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메시지를 보여주며 김 여사가 어머니에게 갚아야 할 빚은 돈이 아니라 어머니처럼 타인을 돕는 작은 연민 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님, 저희 어머니는 늘 작은 수공예품을 통해 마음을 나누셨어요. 여사님이 만드시는 명품 수선 기술은 귀한 재능이에요. 어머니는 여사님이 그 재능으로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돕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김 여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인 언니의 뜻이라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 김 여사는 그날부터 주 1회 재활시설에서 재능 기부를 하기로 결심했다. 서리는 어머니의 사랑이 빚 갚기 라는 형태로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을 보며 희열을 느꼈다. 서리는 아버지의 간병 중에도 틈틈이 어머니가 남긴 유품들을 정리했다. 특히 어머니가 만들던 목화꽃 인형들. 이 인형들은 단순한 수공 예품이 아니었다. 서리는 목화꽃 인형들이 어머니의 마음을 담은 일종의 기록 장치, 고모 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서리는 오래된 공예 상자 구석에서 낯선 이름의 주소가 적힌 봉투를 발견했다. 주소는 그녀가 살던 지역에서 한참 떨어진 곳이었다. 봉투 안에는 어머니가 직접 만든 가장 아름다운 목화꽃 인형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목화꽃 인형에는 아주 작은 메모지가 달려 있었다. 메모지 미안하다. 너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네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바란다. 이 목화꽃은 너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나의 마음이다. 서리는 이 메시지의 수신인이 자신이 아닐 것이라고 직감했다. 어머니의 임시 보관함 중에는 수신인 없음인 메시지가 하나 더 남아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 메시지와 비슷했다. 서리는 이 주소의 주인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이 미스터리한 인물이 어머니가 평생 숨겨온 비밀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서리는 아버지를 김 여사에게 잠시 맡기고 낯선 주소를 향해 기차에 몸을 실었다. 기차 안에서 그녀는 어머니의 목화꽃 인형을 품에 안았다. 이 여정은 어머니의 사랑을 완성하는 마지막 순례길이 될 것 같았다. 주소지에 도착하자 서리는 오래된 재활시설이 눈에 들어왔다. 시설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한 중년 여성이 휠체어에 앉아 실내 정원을 돌보고 있었다. 그녀는 얼굴의 반쪽에
심한 화상 흉터가 있었지만 눈빛은 깊고 온화했다. 서리는 조심스럽게 인형을 내밀었다. 혹시 정인 씨 아시나요? 이 인형을 보내려던 분이 제 어머니신데요. 여성은 인형을 보더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인 언니, 언니가 이걸 결국 보내주셨구나. 그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누구세요? 어머니와 어떤 관계이신가요? 서리가 물었다. 여성은 자신의 이름을 윤희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녀가 바로 20년 전 아버지 민준이는 교통사고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목격자이자 사고로 인해 심한 부상을 입고 장애를 갖게 된 피해자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재활시설에서 만난 윤희디는 서리에게 20년 전 그 겨울밤의 진실을 이야기했다. 나는 성구와 함께 그날 밤 차를 타고 가던 중이었어요. 운전은 성구가 했고 갑작스러운 사고였죠. 눈길에 미끄러진 다른 차가 우리 차를 덮쳤어요. 그리고 성우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죠. 윤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고통은 여전했다. 서리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 민준이 사고를 냈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운전한 차가 외삼촌의 차를 들이받았다고요? 윤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고는 복합적이었어요. 성우 차를 들이받은 건 다른 차였고 민준 교수님 차는 그 사고를 피하려다가 성우 차의 잔해를 살짝 스친 것이 전부였어요. 성구의 죽음은 민준 교수님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니었죠. 하지만 교수님은 너무 놀라서 패닉 상태에 빠지셨고 제대로 된 진술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럼 어머니는요? 정희 씨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서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정인 언니는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어요. 이미 성구는 사망한 후였죠. 언니는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민준 교수님의 상태를 봤어요. 교수님은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때 언니가 나에게 왔어요. 윤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다. 언니는 내 손을 잡고 부탁했어요. 윤희야 민준 씨가 이 사고의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해다오. 그이는 내 동생을 죽이지 않았지만 그이가 이 죄책감을 지고 살면 우리 서리가 평생 가해자의 딸로 살아야 해. 내가 그이를 구해줘야 해. 그리고 언니는 나에게 거액의 합의금과 평생의 치료비를 약속했어요. 대신 민준 교수님이 사고의 주요 원인을 제공했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했죠. 서리는 충격으로 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 어머니 정인의 희생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어머니는 남편이 실제로 저지르지 않은 죄까지도 덮어쓰게 하여 남편을 비밀의 감옥에 가두었다. 왜? 언니는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서리가 울먹이며 물었다. 그때 나는 알았어요. 언니는 동생의 죽음을 이용해 남편에게 영원한 속죄의 의무를 지우고 싶었던 거예요. 민준 교수님은 그때 막 교수가 되었고 학계에서 입지가 단단했어요. 언니는 교수님의 명예가 실추되면 서리의 미래도 흔들릴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언니가 민준 교수님을 너무나 깊이 사랑했기 때문이었어요. 윤희는 서리에게 어머니의 임시 보관함에 있던 떡갈나무 상자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었다. 상자 안에 있던 건 민준 교수님의 노트만이 아니에요. 언니가 나에게 줬던 거액의 돈, 성우의 유일한 유품인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목걸이에는 내가 경찰에 제출했던 거짓 진술서에 복사본이 걸려 있었죠. 어머니는 상자를 단순한 비밀 보관소가 아니라 죄와 속죄의 증거물, 보관소로 만들었던 것이다. 남편에게는 죄책감을 심어주되 그 증거는 자신만이 관리하여 남편이 언제든 파멸할 위험으로부터 보호했다. 서리는 다시 한번 어머니의 사랑의 복잡성에 압도당했다. 어머니는 남편이 자신의 동생을 죽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죄책감 속에 가두었다. 이것은 사랑이자
동시에 평생의 형벌이었다. 하지만 그 형벌은 남편의 명예와 딸의 평안을 지키기 위한 궁극의 자기 희생이었다. 정인 언니는 내게 이 목화꽃 인형을 보냈을 때 이제 너의 몫까지 용서해 주렴이라고 말했어요. 언니는 나를 통해 마지막으로 성우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던 거예요. 윤희는 목화꽃을 끌어안았다. 서리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았다. 그녀의 목표는 더 이상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20년 동안 지속된 거짓된 속죄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었다. 서리는 재활시설에서 윤희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아버지 민준에게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제가 외삼촌을 사고 현장에서 봤던 윤희 씨를 만났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아버지는 외삼촌을 직접 죽인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당신을 지키기 위해 죄를 짊어지게 한 거예요. 민주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죄책감 때문에 20년 동안 홀로 지고 있던 짐이 사실은 아내가 자신에게 씌운 사랑의 족쇄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눈에는 안도감과 동시에 아내에 대한 처절한 미안함이 교차했다. 정기나, 정기나. 민주는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다. 서리는 이제 어머니의 마지막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에게서 죄인이라는 굴레를 완전히 벗겨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아버지의 진심 어린 참회와 용서의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서리는 아버지에게 마지막 제안을 했다. 어머니가 남긴 목화꽃 인형을 이용한 눈물겨운 화해의 의식이었다. 아버지 민주는 윤희의 진술을 듣고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20년 동안 그를 짓눌렀던 죄의 무게가 사실은 아내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짜 족쇄였음을 알았을 때 그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안도감 뒤에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평생을 외롭게 보낸 아내에 대한 무한한 미안함이 밀려왔다. 서리는 아버지에게 마지막 제안을 했다. 아버지, 어머니는 당신에게 용서받기를 원했던 게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용서하기를 바라셨어요. 어머니가 남기신 목화꽃 인형으로 우리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외삼촌께 용서를 구해요. 며칠 후 서리와 민주는 어머니가 생전에 자주 찾으셨던 바닷가 절벽에 섰다. 서리는 작은 나무 상자에 어머니가 만든 목화꽃 인형, 그리고 떡갈나무 상자에서 꺼낸 민준의 낡은 노트와 달고 다른 결혼 반지를 넣었다.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자 속 물건들에게 속삭였다. 정인아, 내가 이제야 알았어. 네가 나를 지키려고 얼마나 외로웠는지. 네가 내게 주었던 죄책감은 나를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네 마지막 사랑이었구나. 내가 너를 그토록 외롭게 해서 미안하다. 그는 반지를 집어들고 손으로 따뜻하게 감쌌다. 이제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스스로를 용서하고 살겠다. 그리고 그는 하늘을 향해 외쳤다. 성우야, 20년 동안 너를 죽인 죄책감 속에서 살았다. 내 누나가 나를 살리려고 했지만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었다. 이제야 안다. 나는 너를 직접 죽이지 않았지만 너의 누나를 고통 속에 가두었어. 나의 죄는 너를 죽인 죄가 아니라 너의 누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 죄다. 미안하다. 네 누나가 너에게 닿지 못했던 용서를 이제 내가 너에게 빌게. 부디 편히 잠들렴. 민주는 상자를 바다를 향해 조심스럽게 던졌다. 상자는 파도에 실려 멀리 멀리 떠내려갔다. 그들의 죄책감, 침묵, 그리고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모두 바다에 휩쓸려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바닷가에서 돌아온 후 서리는 자신이 찍었던 모든 다큐멘터리, 영상을 지웠다.
그녀는 어머니의 삶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 어머니의 삶은 이미 그녀의 안에 깊숙이 새겨져 있었다. 대신 서리는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삶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서리는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늘 하셨던 것처럼 작은 수공예품을 만드는 법을 가르쳤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민주는 목화꽃 인형을 만들며 차분함을 되찾았다. 그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엉성한 목화꽃 인형은 그가 스스로를 용서하고 아내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상징이 되었다. 서리는 결국 다큐멘터리 제작자로 복귀했다. 하지만 그녀의 주제는 바뀌었다. 그녀는 위대한 침묵이라는 제목 대신 느 손끝으로 전하는 연민처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만들었다. 영화는 거대한 사건이나 영웅적인 희생을 다루지 않았다. 대신 김 여사가 재활시설에서 재능 기부를 하는 모습, 윤희가 재활치료를 통해 점차 미소를 되찾는 모습, 그리고 서리와 민준이 함께 목화꽃 인형을 만들며 서로를 돌보는 일상의 작은 장면들을 담았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서리가 만든 목화꽃 인형을 클로즈업하며 끝난다. 내레이션 서리.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침묵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 침묵은 저를 혼란스럽게 했고 아버지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고통과 죄를 기꺼이 짊어지려는 가장 크고 순수한 연민의 방식이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전해지는 이 작은 온기가 어머니가 저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 서리는 영화를 완성했고 관객들은 슬픔 대신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극장을 나섰다. 그들은 완벽한 행복이 아닌 고통과 화해를 통해 얻어낸 진정한 평화를 목격했다. 서리는 새 집의 창가에 아버지와 함께 만든 목화꽃 인형들을 나란히 두었다. 햇살이 인형들을 비추자 그 그림자는 마치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처럼 느껴졌다. 서리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이제 그들의 손은 더 이상 비밀과 죄책감으로 떨리지 않았다. 그들의 손에는 오직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희망만이 남아 있었다. 어머니의 침묵은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화로 완성되었다.